Further secure America's future and create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I will end Joe Biden's war on crypto. We will ensure that the future of crypto and the future of Bitcoin will be made in America. We're going to keep it right here.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후 북구 30년이 흐르고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패깅을 중단했고 우리가 잘 아는 닉슨 쇼크가 발생했죠. 금태한 포기 이후 정치권에 남발하는 통화정책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했고 추가로 벌어진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 상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했죠. 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금리 19%의 초고금리 정책을 실시했고 본격적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볼커의 금리 정책을 8년 동안 밀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은 소련을 말려죽이는 데 성공하고 인플레이션까지 잡으며 명실상부 1강 자리에 올라 90년대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중국이 강력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빠진 것도 과거를 반복하는 역사의 운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금리까지는 올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방 부채 이자 비용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미국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간 국방비를 최초로 앞질렀습니다. 천조국으로 유명한 미국의 천조원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국채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의 국방력, 해군력이 있기에 석유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동력이 이제는 점점 꺼져간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현재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외치면서 미국 외의 국가들 보고 각자 도생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북미 대륙 바깥에서 써야 하는 돈을 줄이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실을 다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책의 본질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강력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M2 통화량과 유례없는 양적 완화로 39년 만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파월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금리 인상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값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부추겼습니다. 현재는 그때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진 못하지만 미국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미국의 적들은 미국을 약화시키고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빈살만, 전쟁 자금이 필요한 러시아가 대표적이겠죠. 중국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지만 이들 나라와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할 수 있다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와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 산업은 강력했고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남은 양이 많아 수출까지 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미국이 안 그래도 힘이 센데 수출 산유국까지 되어서 오펙 국가들은 싫어도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산유국의 대장인 사우디도 고개를 숙였고 러시아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자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유례없이 강력한 통화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을 살렸으나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고 부메랑처럼 돌아와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 추락도 본질적으로는 미국 부채 문제가 야기한 것이죠. 4년 전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편다면서 미국 셰일 업자들이 코로나로 줄도산하는 것을 크게 돕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 정책을 탈석유 친환경으로 가닥 잡으면서 대인플레이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전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해 주었던 셰일 오일 생산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상대 우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23년과 24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오펙이 기름 가격을 상승시키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죠. 셰일 오일 생산 기업을 다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지만 템포가 한 박자 늦었었고, 바이든의 주요 지지층인 친환경 좌파 세력은 이런 국제정세는 모르고 자기들 신념만 부르짖기 때문에 바이든 또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재정정책만 남발하고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가 높은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서 고꾸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포기하고 퇴각할 것이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자들은 민족주의 전선을 더 확대하여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미국 경제는 계속 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미국이 지금의 고금리를 장기간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국채이자 비용 때문이죠. 결국 미국도 금리를 꺾어야 하고, 이는 영래포 창고가 그 바닥을 드러낼수록 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러시아, 미국 및 동맹국들 간의 세력전이 어느 한쪽의 확실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이 그저 현상 유지 및 양측이 가진 약점만 서로 키워주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양측이 가진 약점이란, 중국은 부동산으로 끌어올린 GDP와 지방정부 부채, 심각하게 침체된 내수와 수출 경제, 수억 명에 이르는 실업 문제와 수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체제에 대한 불만, 출산율 저하와 꺾여가는 성장 동력 정도가 있겠죠. 러시아의 약점은 시간입니다. 전쟁을 시작했으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서 유럽연합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익을 얻지 못했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천연자원 원툴인 국가인데, 탈석유, 첨단 산업이 발달할수록 러시아의 산업장비, 군사장비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력이 퇴색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푸틴의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선 미국의 힘이 약해진 시점, 지난 22년도에 그나마 비교 우위를 갖고 있던 군사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 없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고, 이제 중국 눈치만 살살 보면서 중국의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 서서히 힘을 잃어갈 일만 남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었지만 푸틴은 자신의 정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 할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독재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계점입니다. 독재자가 어느 일순간에는 국가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도 까고 보면 가진 미천 다 쏟아부어서 만든 반짝 효과일 뿐, 시간이 지나 효험이 떨어지고 새로운 타겟책이 필요해져도 현상 유지와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힘없는 개인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죽음 당하고 있는 젊은 러시아 청년들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약점, 미국의 리스크는 현재의 약점과 장기적인 약점이 있는데, 현재의 약점 먼저 말하자면 바로 고금리입니다. 높은 금리를 못 버티고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생긴다면 미국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 리스크가 미국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죠. 지금은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고 연착륙은 기정사실이지만 경제 위기라는 게 예상치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100% 안 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다시 돈을 풀어서 살릴 수도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은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되겠네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반미국 세력과 함께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에 힘을 보태서 미국의 추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왜 잊을만 하면 계속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의아했던 분들도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치열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된 양측 진영의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 나비 효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어서 주식시장과 자산시장, 크립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다시 미국의 리스크 얘기로 돌아와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21년 코로나 때 너무 힘을 많이 써버린 달러가 미국의 장기적인 약점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이 투머치로 많아졌고 현재 유통되는 M2 통화량의 40%가 지난 4년 동안 새로 생겨난 달러인데 미국 역사 200 몇 년 동안 풀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과도한 경기 부양의 후폭풍이 장기간에 걸쳐서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 채권을 일본과 중국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힘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힘을 유지하려면 다른 고객을 찾아야 할 겁니다. 만약에 새 고객 유치에 실패하고 오롯이 미국 국민들이 이 미국 채권을 부담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의 몰락이 더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지금까지 쌓인 부채를 리셋을 해야 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 리셋이란 지금까지 쌓여온 미국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부채 상환을 불이행하고 청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권자, 즉 채권을 들고 있는 국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트러블이 없이 중국이 미국 채권을 계속 매수했다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채권 고객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주고 그들의 패권을 인정해주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그 협력의 선을 잘라버렸고 미국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미국채를 계속 팔면서 금으로 교체하고 있죠. 중국 민간과 인민은행, 민관이 모두 합심하여 금을 미친듯이 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사들일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길 국가의 힘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래에도 계속 전승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티핑포인트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전통적인 자산인 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방국들이 미국채를 계속 사주어야 할 텐데 그러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금과 더불어서 금의 대항마로 새로 채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의 힘이 빠질수록 금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금으로 몰리는 자금이 일부 방향을 틀어서 비트코인으로 대신 흐르게 하는 효과도 있죠. 확실히 금의 힘을 빼놓을 수 있는 대체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금은 중앙정부가 완벽히 장악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만 비트코인은 그 성격상 중국의 빅브라더 정부와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독립을 꿈꾸는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같이 갈 수가 없죠. 반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하고 결이 맞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미국과 부합하고 시류도 적절하기 때문에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판을 설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죠. 과거에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지만 미래에는 약해진 달러를 뒤에서 받쳐줄 새로운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달러라는 지붕이 있고 기존에는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원자재 거래 링크로 기둥을 삼았다면 미래에는 새로운 기둥으로 비트코인이 추가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잭 도시, 일론 머스크, 레리 핑크,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현인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새로운 체제, 브레튼 우즈 3.0을 열어주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비트코인으로 새롭게 재편될 브레튼 우즈 3.0 미국 진영과 금을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권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선택은 어느 쪽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특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해양 세력, 친미국 자유진영의 특징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CBDC 역할 대행. 세 번째, 무역 중심. 네 번째, 개인의 자유와 개성 존중. 이것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친중국 대륙 진영의 특징은 첫 번째, 집단 전체주의. 두 번째, 중앙 집권적 CBDC의 사용. 세 번째, 내수 경제 중심. 네 번째, 애국 집단주의 체제 유지 우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어느 쪽 진영에 무게를 둬야 할지 미래를 살아갈 한 개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어떤 흐름에 맡길 것인지 보다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내용들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긴 흐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앞으로 영상을 봐주실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흐름을 함께 하시면서 길고 긴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 업로드할 추가적인 영상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프로비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